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시리즈 이제 10탄입니다. 10탄인데 오늘은 이제 오늘과 이제 오후 시간에 10탄, 11탄이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인간의 어떤 사상의 흐름들 이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상사라고 그러죠. 세상에 어떤 인간의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사 또는 또 프랑스 혁명 그리고 모택동이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모택동이보다 먼저 이제 소련의 뭐 스탈린이니 마르크스니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더듬어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걸 다 공부도 안 하지 않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택동이의 그런 공산당 이론이 김일성 지금 우리 북한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모택동 혁명 속에서 그리고 김일성의 독재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그 사상의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은 오늘 시대를 분별하자 그래서 인간의 사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때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그리고 쭉 넘어가서 13절로 14절 1절로 12절까지는 그 머리 서두 부분이 1, 2절이죠.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서두 부분이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축복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쭉 12절까지 말씀하시고 13절, 14절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니 주의하라, 경계하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13절로 이제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3절 14절이 마지막 1, 2절의 시작과 13절 14절이 아마 그 마지막인 거 마지막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잘못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물론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축복되지 못한 반대적인 어떤 모습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볼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좌우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늘도 이제 7페이지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해봅시다. 사상사를 더듬어 들여다보려고 하니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상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아는 지식 그리고 또 잠시 살펴보았던 인터넷상에서 이것저것 좀 공부 좀 해보고 또 강의를 좀 들어보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 시간을 한번 채워가고자 합니다. 곧 이 세상의 사상,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인간들의 어떤 마음의 주류, 또 그 어떤 사상의 흐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두 개의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양쪽으로 분류가 된다 이 말이죠. 한쪽 사상은 뭐냐면 유물론의 사상이고 다른 한쪽은 유실론의 사상인데 유실론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영원한 천국에 귀결되고 귀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어떤 사상이 유실론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반해서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실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물론은 무실론. 있을 유자, 아니 오직 유자죠. 그 다음에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오직 물질로만, 세상은 물질로만, 온통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또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죠.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영적인 것이 없다. 의식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끝나면 끝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세주의, 현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세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코 육신이 죽은 이후의 세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내생이라고 그러죠. 내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내생은 뭐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거들떠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온전히 무가치하다, 뭐 거들떠 볼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온통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기들의 어떤 쾌락과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풍요한 삶에만 중심되어지고 그걸 추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에 걸림이 되는 이러한 자기 어떤 삶의 방해가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 자기의 삶에 자꾸 육신의 존재가 육신만의 삶이 아니라 뭐 영적인 것도 있고 내생도 있고라고 하니까 괜히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면 나 지옥에 하나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거추장스러운,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는 어떤 그 상상, 이상 속에서의 존재로만 여겨질 뿐이죠. 그래서 유물론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무실론, 다시 말하면 유물론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을, 그 다른 상대방을 아무렇게나, 물질이니까 이 말이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의 생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내가 얻는 것에 대해서 내 옆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은 그저 내가 성공하는데 도구가 될 뿐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생명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러한,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그들의 의식에 아주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곧 약육강식의 사상입니다. 그죠? 나는 강하고 너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압박해도 돼, 압제해도 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사상 속에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사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권을 이루는 하나의 재료일 뿐이다. 누가? 내 옆 사람은. 그냥 물질이야.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 존중해 줄 필요가 없어 이 말입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내가 내 권위를, 내 권세를, 내가 내 영광을 이루는데 니네들은 다 내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격 혹은 인간의 생명의 그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의식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을 뿐입니다. 다들 물질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의 거장이 누구냐면, 물론 이제 뭐 칼 막스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라고 그러죠. 칼 막스다, 아니면 뭐 소련의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이루어서 소련을 공산화로 공산국가로 출발을 시켰던 뭐 레닌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제외시킨다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다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물론의 거장이라고 이제 따로 떼어서 그 레닌의 한 축으로서 마오쩌둥이 있는데, 이 마오쩌둥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모태통이죠. 그래서 모태통이부터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당시 그러면 중국에는 어떠한 정권이 있었냐? 장개석이라고 하는 국민당 정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정권이죠. 물론 이제 부패가 심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민주적인 어떠한 정권이 중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10분의 1 정도의 한 조그만 마을의 어떤 그 세력처럼 공산의 이론
공산당의 이론을 주장했던 모태통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웠으니까 저기 뭡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죠.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모태통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장개석이가 그 엄청난 중국의 거의 90%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장개석이가 모태통이한테 밀려나죠. 그리고 지금의 대만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대만과 중국 본토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바로 이때 중국을 통일하고서 당시 중국의 인구가 6억 명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6억 명 정도. 지금은 한 11억, 12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죠. 6억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인 6천만 명을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구실 아래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 바로 이 모태통입니다. 우리 거의 아십니까? 이런 내용들 아십니까? 모태통이가 장개석이를 대만으로 축출시키고 자기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문화혁명, 자기 어떤 공산의 어떤 공산 정권의 공산 어떤 사상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침이 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주다 아니면 돈 있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인텔리급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엄청 잡아다가 죽였죠. 이게 바로 6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6억 명의 인구였는데 6천만 명 정도를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구실 아래 대살육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태통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며 인간의 인격이 존중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결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은 6천만 명이나 인구의 10분의 1을 죽입니까? 그런데 단지 이 공산 정권의 또 무신론의 어떤 사상은 그냥 인간은 물질이야. 모든 세상은 물질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전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내 욕심을,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그냥 내가 죽여도 상관이 없고 내가 그것을 해쳐도 상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유물론 사상의 가장 근본이고 이게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도 변화를 준 자가 바로 이제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마오쩌둥의 이념 중에서 변화를 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오쩌둥의 이념 중에서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공공연하게 그 생산품을 다 평등하게 나눠 갖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이 바로 공산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그 공산 이념 중에서는 중산층이 기준이 아니라 농민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죠. 돈 있는 사람들에게 괜히 핍박을 받고 지주들에게 그냥 1년 동안 농사해가지고 다 뜯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말이죠. 이러한 어떤 그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사회 어떤 체제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이제 이렇게 막 보듬어 주는 것 같죠. 내가 니네들을 대변해가지고 지주에게 좀 더 월급을 많이 받게, 세금을 덜 내게 해줄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민들을 이제 나쁘게 말하면 협잡을 하는 것이죠. 철저히 서민층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모태똥이가 장개석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그 중심 이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민층들을 현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뭐냐면 권력을 세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쫙 자기에게 끌어모을 때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훌륭해 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도 별것 없구만. 저 사람도 나중에 권력 잡으면 지 멋대로 하고 저만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어떤 생각이면 그를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왜 중국의 본토에 있는 90%의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격, 그 옛날에는 성주라고 그러죠. 무슨 성 그런 거 성주들,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전부 장개석이 총통을 지지를 하다가 왜 장개석이를 버렸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만 잘 먹고 잘 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권력을 잡으면 다 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더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서민들 그리고 일반 서민층들 그리고 농민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산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계급이 없어. 높은 사람도 없고 지주도 없고 다 똑같이 분배해야 되는 게 똑같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서울에 지금 박원순이가 그리고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서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누가 잘나서 자기 혼자 열심히 잘나서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게 사회의 악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회의 악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서로 협력을 하고 말이 얼마나 좋아요. 서로 협력을 하고 협동을 하고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5,000원어치를 이렇게 목표로 한다면 다 같이 5,000원을 하루에 벌 수 있는 그래서 협력하자. 우리가 또 협동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자. 공동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이것이 진짜 사람 사는 것의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서울시의 박원순이 그리고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의 그 국사교과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실력을 개발하고 내 능력을 개발하고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내 실력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오늘날 삼성, LG 이런 대그룹은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야 되죠. 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네 실력을 나한테도 나눠줘.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택동이가 중국의 서민층들을 그리고 농민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이 뭡니까? 바로 권력을 세습하지. 나는 절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이 권력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 정말로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왕권을 내가 물려주겠다. 이러니까 온 국민들이 다 이 장개석이를 떠나서 모택동 우리의 왕 모택동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권력을 세습하지 않겠다라는 게 인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뭐랄까 이게 존경의 대상이 되려고 되는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곁길로 가려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 대표 이해찬 씨가 그랬어요. 권력을 절대로 이 정권을 자유당 보수 정권에 넘겨주면 안 된다. 우리가 한 20년을 정권을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자기들이 권력을 결코 내주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은 뭐예요? 절대로 민주정치는 뭐예요? 대통령은 5년만 하고 이제 끝이야. 다시 연임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것이 이제 민주정치의 어떤 기본 헌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누구를 대타로 세워가지고 또 권력을 장악하고 또 권력을 장악하고. 참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죠. 모택동이야말로 권력을 세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이었는데 이러한 공산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인 김일성은 바로 그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인 세습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공산주의의 모든 이론은 다 받지만 세습이라는 것만은 쏙 빼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족벌과 자기의 세습으로 변화를 시킨 게 오늘날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김정일이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 손주인 김정은이가 지금 이 북한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백두혈통이니 뭐 이상한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화한. 그래서 김일성이는 옛날에 일본과 싸울 때 총알이 없으니까 뭐 수리탄도 다 떨어지고 총알도 다 떨어지니까 그 산에 보니까 소나무에 솔방울들이 많이 달려있더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솔방울을 따가지고 그 솔방울을 가지고 일본군한테 뭐 집어 던졌더니 수리탄이 돼가지고 일본군들을 막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굉장한 전과를 올린 사람이 바로 우리 김일성 장군이다.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그죠? 그 소리를 누가 믿어? 어떻게 솔방울을 따가지고 그걸 일본군한테 던지니까 그게 수리탄이 돼가지고 터져가지고 일본군들에게 이기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하면 유치원 때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보세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 우리 김일성 장군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북한 뉴스에 보면 김정은이 나타나면 김정은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막 특히 여자들은 뭐 합니까? 울면서 막 김정은이 막 팔 붙잡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 세습을 버리고 족벌 세습으로 아주 변질시켜버린 게 오늘날 북한의 공산정권입니다. 즉 중심은 마오쩌둥이고 어찌됐건 공산주의의 이념은 유물론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리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이념의 길이 바로 김일성이가 그대로 답습했고,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에는 세습화와 1인 독재 우상화를 거기에다가 이제 세습을 빼버리고 자기 우상화, 세습화, 그리고 자기 1인 독재화를 그렇게 실현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정은이는 뭐요? 자기를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를 대신해서 북한의 그 쉽게 말하면 왕으로 앉히는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모부 장성택입니다. 고모부 장성택입니다. 그런데 그 고모부 장성택을 어떻게 했어요? 고사포로 쏴서 죽였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옛날 김일성이는 그냥 사람을 처벌을 하면은 그냥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총 한 발, 두 발, 세 발,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리고 뭐 가슴, 밑에 아랫배, 뭐 이런 정도, 뭐 다리, 뭐 이런 정도로 세 발 쏴서 죽였다 그래요. 근데 김정일이는 그보다 더 악했답니다. 총으로 그냥 쏴가지고 그 시체가 흔적도 없이 그냥 계속 쏘면 몇천 발을 그냥 쏘면 몇백 발 몇천 발을 쏘면은 사람의 이 형체가 육신이 없어져 버리죠. 막 튀겨버리니까. 근데 김정은이는 그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공포 정치로 이제는 총이 아니라 고사포죠. 기관총인데 이 기관총도 뭡니까? 비행기를 잡는 이것을 고사포라고 그럽니다. 비행기 잡는 그 기관총 큰 거 있습니다. 그걸로 그냥 뭐 수백 발을 장성택이 몸에다가 내리 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장성택이 이 시체는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인가 지금 400명을 숙청을 해가지고 지금 흔적도 없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게 바로 김정은이의 공포정치입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그들이 인민을 위한다고 인민들에게 김일성이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는 절대로 우리 북한 인민들에게 쌀밥과 소고기국을 먹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유혹을 했죠. 이런 김일성의 미치광이 같은 발언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2차 대전이 마감되고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1950년대 5년 뒤에 1945년에 2차 대전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5년 뒤에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켰죠. 어쨌든지 6.25 전쟁이 끝나고 1945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년이 좀 넘었지만 70여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쌀밥 한 공기, 그리고 제대로 된 소고기국 한 사발을 먹여주지 못하는 형편이 바로 오늘날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말은 잘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발리면은 엄청난 무리들의 호응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잘 사는 사람이 없어. 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다 우리가 못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런 것이죠. 어찌 인간의 꽉 막혀버린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사상이 이렇듯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좀 제가 다른 어떤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제가 여기에 적용을 시켜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알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망했다.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인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그 자손 대대로도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간, 그가 비록 불신앙의 무신론자일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네 자녀들까지라도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온 인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잊어버린 자들은 결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외면을 또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장악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 유물론적인 사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상사 어떤 내용을 잠깐 얘기했지만 사상사를 한번 간단하게 정확히는 길게는 못합니다. 이른바 68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에서 1968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68혁명이라고 그럽니다. 68년도에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게 학생운동으로 시발이 됐습니다. 학생운동으로 촉발됐는데 이 혁명이 오늘날 온 세상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 시발점이었는데 이것이 유물론 사상의 극대화로 변질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시작은 뭐냐면 1968년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낭테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낭테르라고 하는 대학교에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따로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 기숙사 남학생이 자기 여자친구, 여학생이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경비가 있겠죠. 경비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못 들어간 것은 니네들 권위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은 깨야만 한다. 이건 권위는 없어져야만 한다라고 여기 항의하면서부터 그들은 권위주의적인 기성체제 어른들의 어떤 그런 권위에 반발을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조그맣게 이제 막 데모를 하죠. 우리 남자들도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제가 뭐냐면 여성을 해방해야 된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어떤 창의성 그리고 자기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확대해라. 그리고 창조와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 개혁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운동으로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온 시내가 그리고 전 프랑스가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이 작은 그 운동 하나에서 학교 교내 운동에서 이게 이제 점차 사회로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제 그 한 나라로 뭐 이렇게 점차 그 이 개혁 운동이 번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들의 가치는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 해방, 자율의 확대, 그 다음에 창조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러한 권위적인 기성세대의 옹고집을 해체하라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또 여성을 해방하자는데 억압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생활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남녀의 평등을 요구하는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조와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해 달라는데 누가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나는 이런 쪽에 아주 강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어떤 사람은 뭐 기계를 잘 다루니까 기계를 만드는 것에 어떤 사람은 뭐 전기를 다루니까 뭐 전기를 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자기 어떤 실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예요? 다양한 가치관과 어떤 창조성, 창작성이죠. 이것을 존중해달라.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그들의 순수한 요구와 변화를 촉구하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개혁의 요구에 엄청난 흑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게 됩니다. 흑심으로 이 학생 운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흑암의 무리들이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시작은 아주 이쁘고 아주 아름다웠는데 거기에 그 아름다운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 순수한 학생들의 요구에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 운동의 물결을 이용하고자 연합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이제 노동자들이 함께 거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노동운동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가 급기야 이런 노동운동으로 더 커져가는 이들을 또 이용하고자 하는 좌파 성향, 아주 이 공산의 어떤 그 좌파 성향을 가진
당시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건 세계 68 혁명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저도 그거를 보고 지금 여기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인물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자인데 이러한 인물이 거기에 이 운동에 노동운동에 학생운동에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변질의 변색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권위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이 급기야는 오늘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시대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서로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요즘에 젊은 애들 학생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노인들을 오히려 이제 막 공격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어른들의 권위를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아주 용감하고 그 정말 훌륭하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체벌하면 이 학생들이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거 막 교육청에다가 고발하고 그러니까는 뭡니까? 교육청에서 그 선생을 그냥 막 이거 징계를 하고 왜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인권이 말살되고 인격이 무시가 되고 막 그러다가 학생 인권을 얼마나 그냥 막 강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얘들을 때릴 수가 없어요. 한 대만 때려도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다 교육청에다가 고발하고 근데 요즘에 희한해요. 그렇게 지금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육청에서는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교권을 그렇게 지난 10여 년 동안 교권을 묵살시키고 학생 인권만을 학생 인권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더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들의 사기가 죽어. 학생의 인권만 있고 선생의 교권은 완전히 묵사발되니까 이제는 선생이 선생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아이가 노인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3장 5절입니다. 이런 시대가 말소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권위를 없인 여기는 이러한 사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바로 이 학생운동을 노동자들이 끼어들어서 노동운동을 이제는 이 좌파 성향의 이러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좌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합세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노동운동이 완전히 대정부, 이게 공격운동, 데모가 되는 것이죠. 곧 그들은 서민층들을 선동해서,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국가의 권위에 대항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이 폭동입니다. 일종의 말하는 폭동이죠. 또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권력을 잡은 좌파 성향의 권세가들은 오히려 이렇듯 착하기만 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서민층들, 노동자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반일 정책을 하게 되니까 전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반일은 해야 된다.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말은 좋은데 실제 내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이제 씨름을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중학교에 씨름부에 들어갔어. 근데 이런 중학생 씨름 선수에게 야 너는 네가 천하장사야. 그러면 그 사람 중학교 씨름 선수가 내일이면 그 사람이 천하장사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천하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기술을 연마해야 되고 고등학생으로 이제는 이게 체력도 성장해야 되고 또 체격도 성장이 커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훈련과 그리고 연습과 그리고 실력을 쌓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적어도 한 15년 20년은 길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15년 20년 제가 잘 이야기를 했나 몰라. 10년 15년은 있어야 나중에는 이제 몸이 커지고 실력이 쌓아지고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리고 힘이 붙게 되면 몸에 힘이 붙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천하장사에 도전해서 천하장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미리부터 중학생에게 내일 너는 천하장사가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천하장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빼버리면 안 돼.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과정을 빼버리고 정말 장밋빛 그런 그 선동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동합니다. 이것을 약간만 옆으로 비켜서서 다른 방향으로 들여다볼라 치면 마치 중국 공산당의 모태통이가 인민들을 선동해서 장개석 국민당에 대항하도록 하여서 권력을 잡은 후에 그렇게 인구의 10분의 1, 6천만 명을 죽이고 살육을 했던 그런 악한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광기에 휘둘리고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과 자기들의 감정으로 이웃과 대립각을 세우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있다.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도 그리고 우리 적에게는 질 수도 없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감정적입니다. 실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저 적군이 2만 명의 군대가 와. 근데 나는 10,000명밖에 없어. 내 군인이. 그러면 10,000명으로 저 2만 명을 이기려면 무슨 어떤 계책이 있고 무슨 계략이 있고 어떤 모든 계략과 전술과 전략이 다 짜여져 있다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2만 명이고 나는 10,000명인데 실력은 비등비등해. 무기도 비등비등해. 그러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빨리 가서 사와야. 평화협정을 맺어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일본과 그 경제 보복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결코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는다. 얼마나 걸려야 되는데. 내일 당장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일본의 지금 기술을 따라가려고 한다. 지금 일본이 그 생산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서 우리가 그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기까지 60년이 걸려야 된다. 앞으로 60년이 돼. 60년의 과정이 있어야만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산품들을 우리가 60년 후에나 그 생산품 그대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럼 6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싹 빼버리고 우리는 일본에게 절대로 질 수 없다. 이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실력은 안 되는데 감정. 근데 그런 말에 우리는 반일 감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본 놈들을 다 때려 죽여야 돼. 우리 전부 그러잖아요. 물론 노 일본 제품 안 삽니다. 안 먹습니다. 일본 안 갑니다. 저도 그거 동의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실제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긴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국민들의 감정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모태동이가 중국의 농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장개석이를 몰아내는 것처럼.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로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이념적인 어떤 선동만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정부가 그리고 일본의 아베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때뿐만 아니라 아베 정부도.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사도 스바라지 목사님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폭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본이 망하면 그 다음에 한국을 징계할 차례다. 그 말은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그런 악한 일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휘둘리는 백성들은 자기네 정부가 다 잘하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이겨야 된다. 반일 감정. 일본은 어떻게? 한국을 완전히 짓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을 76%가 찬성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가보면 뭐 아베 정부가 망했다, 아베 정부가 잘못했다, 그 계산을 잘못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혼날 거야. 이런 내용들만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실상 어제 뉴스 YTN 뉴스인가 뭐 어디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 가서 현지 반응을 보니까 일본이 아베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76%예요. 그럼 아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자, 그러다가 그들은 국가의 권위를 몰아내고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앉아서 가장 강력한 폭력적인 권위를 구축합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자 해놓고 자기만 이제 우뚝 솟아나는 완전히 최고의 홍일점이 되는 것이죠. 군계 일학이 되는 거. 다른 건 다 너희들은 닭이야. 근데 나는 학이야. 나는 꽁이야. 뭐 꽁이라 학이야. 뭐 이러죠. 자기만 잘나야 돼. 남들은 다 그 발 아래 있어야 돼. 거기에서 누구 하나 쏙 솟아오르면 탁 모가지를 쳐야 돼. 이것이 오늘날 이 정부의 실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좌파적인 사상의 근간인 것을 절대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대남 우리 남쪽을 향해서 전술과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김일성의 모 대통령의 이러한 전술 전략이 공산정권의 가장 기본 이념이고 가장 기본 전술인데 이것을 우리는 거의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또한 좌파의 상징인 장폴 사르트르가 바로 이 학생들이 주창한 여성 해방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그리고 간악한 흑심을 가지고 전파를 변질을 시키는데 그래서 오늘날 여성 해방이라는 이 기체 안에는 절대적으로 이게 여성 해방이 뭐요? 성해방입니다.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게 사르트르가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야. 공산 사상이 이렇게 변질시킨 여성 해방운동. 야, 여자도 능력 있잖아. 남자만큼 또 동등하게 이렇게 사회에서 다 같이 협조하며 살아야 되잖아. 이러한 개혁 운동을 장포르트르가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그것은 성을 해방하는 거예요. 여성 해방 운동을 여자를 빼버리면 성 해방 운동.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없는 거예요. 예. 동성애가 그 중심층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말을, 너무나도 순수하고 인격적인 이 말을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무신론자들이 여자를 해방하고자 한다 하면서 그 안에서 성을 해방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간통죄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들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자유를 저해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유, 내 즐거움, 쾌락, 내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를 저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남자로 혹은 여자로 교육을 받아진 것이라고 그렇게 저들은 주장합니다. 나는 남자로 여자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로 너는 남자니까 하고 교육을 받았어. 너는 여자니까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반드시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만으로 구별짓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중성도 있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다양한 성적인 성향이 있어. 얼마나 많은 성적인 성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느 날 인터넷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뭐 100몇십 가지가 성이 있더라고. 뭐 50몇 가지인가? 영국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몇 개 주가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50개 주에 몇 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주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에서는 이 남자가 그 주는 여성과 남성이 이제 성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니네 엄마 아빠를 주민등록을 찾아보면 아빠는 누구 엄마는 누구 이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부모 이는 누구 부모 이는 누구 부모 이는 백학령 부모 이는 박순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주의 주민등록 띄워보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주에서 어느 날 이 미군의 해군을 제대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해군을 제대한 아주 등치도 우람하다. 이게 팔이 이거 제 팔은 거기 절반밖에 안 돼. 우룩부락이 갖고 아주 이 스트롱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롱. 이러한 사람이 성 전환을 해서 나는 여성이다. 성 전환을 해가 수술을 받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가 나는 여성이다. 나는 여성적인 성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서 자기 여성이라고 이제 주민등록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주민등록을 바꾼 그 사람이 실제로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여자잖아요. 여자로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그런데 무엇이 있었느냐면 격투기 아시죠? 요즘에 격투기 아주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그 격투기에 자기는 여자니까 법적으로 여자니까
여성들의 격투기 시합에 나갔어요.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자기는 여성이니까. 그래서 상대방과 이렇게 이제 격투기를 하는데 이 펀치가 얼마나 셌던지 상대방 여자의 얼굴을 강탈했는 여자의 얼굴이 이 두개골이 함몰돼 버렸어. 얼마나 강하게 때렸대.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제재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여자도 여자의 게임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요? 남자와 여자의 게임이잖아요. 에? 그 사람은 미국의 해군을 제대한 전역군인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나는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 해갖고 여자로 등록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성적인 성향이 많다. 그래서 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산정권의 유물론 사상의 핵심입니다. 더욱이 자율의 확대라고 하는 인격을 함양하고자 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유물론자들은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 사르트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제를 벗어나야 자율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뭐 이것은 해야 된다, 뭐 주일날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나를 억압하는 거야? 이거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율, 이것이 진짜야. 라고 이제 자율 확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은 굳이 하나님이라는 있지도 않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존재에게 매여 있어야 하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진정한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산 유물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내 마음대로 살아야 이것은 내 자유야. 이것이 우리나라에 부는 오래전부터 있기도 했던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각 도마다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 이 경기도에도 인권 조례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난리고 그 반대하자라고 지금 그러는데 물론 저도 거기 한 표를 했지만 한 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받아들였다고 하지요. 누구요?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지금 그 경상남도 도지사가 누구요? 김경수입니다. 이 조례는 중학생, 고등학생, 남녀 학생들이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성년자라고 그 여관에서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이 부자유다. 미성년자라는 규제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엇이 인간이 인간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백주에도 여관에 들어가 혼숙을 해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게 자유의 자유야. 이게. 이런 조례가 바로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빠가 없는 미혼모의 양산이 아니겠냐 이 말이야. 남자들은 괜찮아. 지가 애기 안 나니까. 여자들이 애기 나면 그 애기는 누가 책임지는 거야? 남자들은 나 몰라 해버리고 다 도망가고. 책임은 여자애들이 지잖아요. 물론 미혼모일지라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 걱정이겠고 무엇이 사회 문제이겠습니까? 요즘에 뭐 이혼한 이혼한 남자, 이혼한 여자들도 혼자 이제 자기 혼자 아내 없이 또 남편 없이 아이들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자기 능력으로 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우리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의 나이 연배 아니면 고등학생들의 그런 연배에 과연 이 험악한 사회의 이 풍파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생 씨름 선수에게 너는 천하장사야 그러면 내일 당장 그 사람이 천하장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훈련하는 과정, 자기가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훈련과 반복과 연습의 과정, 자기 실력 그리고 자기 몸을 키워야 되고 힘도 좀 불려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과 훈련이 있어야만 비로소 천하장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사회에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 그런 능력을 함양하고 훈련을 받아서 충분히 이 사회의 저 험악한 풍판을 그래도 힘들어도 이겨내고자 하는 강인함, 인내심을 갖추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율이 바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근데 아직 준비도 안 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여고생들이, 여중생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미혼모들 그런 애들 많아요. 많다고 해서 좀 제 말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양산하는 중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견해에서 웃는 아이의 얼굴이 예쁘다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고 정말 웃는 이 아이의 웃음이 이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 너무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이 작은 아이가. 한 3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최대한 이 아이의 얼굴과 신상을 가려보려고 제가 이제 애쓰는 표현이었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모습이 이 한 아이만이 아니라 온통 이 세상이 이렇듯 자연스럽고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니겠냐. 이것이 바로 인민해방이냐? 이게 자유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진정 지상낙원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니까 이게 자유고 그것이 정말로 천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에서 말씀드리고 지적한 내용들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아이의 부모 정말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가 지금 담배를 피고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이쁘다라고 그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숭상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나라, 그러한 국가치고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들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크긴 합니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작으냐 이 말이에요. 에? 조그마한 이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말빨이 먹힐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 내용을 좀 이 설교의 원고에다 넣고자 인터넷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물론 그런 것은 알았지만 이게 수치적으로 이것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더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걸 수치적으로 살펴보고 우와 우리나라가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온 지구상 18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저는 지금 그러죠. 유럽에 있는 백색 인종들이 유럽 사람들 저 동남아시아 쪽 이쪽 말고 저 유럽 사람들 다 잘 사는 줄로 생각하잖아요. 샘 해밍턴 괜찮아.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인종적으로 차별을 해서 죄송하지만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칠이 그러면 샘 해밍턴보다 조금은 덜 그런 어떤 부러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절대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라는 의식이 저는 없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면 거의 막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색 인종들 땅 가서 쉽게 말하면 유럽 사람들 딱 만나면 그래도 친절을 베풀려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야 그들은 잘 사는 나라고 그들은 선진국이고 이런 생각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고는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의 지금 샘 해밍턴의 고향이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35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다시 말해 남북한 합해서 우리 남한만이 아니고 남북한 합한 땅덩어리의 35배가 호주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35배가 큰 나라이고 우리나라보다 35배는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로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소득은 얼마나 더 많을까? 35배 더 잘 살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호주가. 이거 여러분 살펴봤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경제적인 지표가 14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1위입니다. 우리나라 3단계 아래가 호주입니다. 국민연 총생산 GDP가. 우리나라보다 45배나 큰 미국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캐나다 있죠. 우리나라보다 45배나 더 큽니다. 호주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캐나다가 우리나라 바로 위인 10위 경제국입니다. 이거 한번 지금 비교해 보시는데 머리가 뭐가 들어옵니까? 호주의 35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호주보다도 더 잘 사는, 더 돈을 잘 버는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것을 캡처를 했습니다. 다 띄워놓을 걸. 지난번에도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던데 띄워놓을 걸 제가 그걸 미리 생각을 못했네요. 자, 이게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지금 했는데 대한민국이죠. 면적은 뭐요?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0.45배. 무슨 말이에요? 북한이 절반을 조금 더 넘습니다. 우리는 50%가 45%밖에 안 돼요. 한반도의 45% 정도가 한국이고요. 한 55% 정도가 북한 땅입니다. 북한이 더 커요.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약 0.45배, 45%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 인구는 5,160만 명. 이게 8월 3일 어제 오후 2시 34분 현재 시간으로 제가 캡처한 그 내용입니다. GDP가 1조 6,566억 달러, 세계 11위 국가입니다. 앞으로 내려옵시다. 요거 있어야 좀 더 빨리 뜨나? 이게 옆으로 가나? 아, 가네요. 예. 캐나다, 우리나라의 45배입니다. 우리나라의 45.211배. 보입니까? 면적은 99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는 10만 제곱킬로미터. 이거는 990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뭐요?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3,700만이죠. 3,695만이니까 3,700만이죠. 우리는 5,100만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살죠. 1년 동안 번 돈은 뭐예요? 12국가.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위의 나라가. 그 다음에 호주 54위입니다. 54위. 아니죠. 14위입니다. 14위. 54위는 땅덩 인구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잖아요.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500만, 우리는 5,100만인데 우리나라 절반보다 조금 적게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2, 30분 동안 호주를 이렇게 쫙 구글 지도를 통해 가지고 호주를 이렇게 좀 클릭을 해봤어요. 살만한 곳이 못 돼요. 보셨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동방의 나라가 그것도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 민족들 간의 전쟁 6.25를 치르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나라였겠습니까? 전쟁을 치른 뒤에 대한민국은 동방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40년 동안을 압제를 받았죠. 식민지를 당했죠. 그리고 2차 대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해방을 맞았는데 5년쯤 있다가 6.25 전쟁이라고 하나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온 나라가 완전 초토화가 돼요. 황폐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70년 만에 100년도 안 되는 70년 만에 세계 11위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필리핀이나 태국, 미얀마, 버마죠.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미얀마라고 그래요.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이러한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바로 그런 나라들이고 당연히 그 당시 1950년이나 1960년대까지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경제보다 3배나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은 80달러 그때 당시에 6.25 당시에 80달러에 불과했던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줄이 아니고 중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필리핀의 9배 정도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토록 한국이 발전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나라가 필리핀보다 훨씬 작은 나라잖아요. 특별히 국민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돈을 잘 버는 뭐 인자가 우리나라 한국인들에게 있을까요? 국민적인 특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엄청나게 달랐을까요? 뭐 그런 인자들 좀 없진 않아 있었겠죠. 열심히 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 어느 나라들이 100년 동안에 이루었던 것들을 한국은 10년 만에 이뤄낸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 세계 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무엇인가 하나를 100년 동안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거의 10년이면 그것을 이뤄내는 엄청나게 빠른 습득 능력, 성공률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른 최고 빈민국이었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토록 세계 경제 11위에 오를 수 있었던 100년도 안 된 70년 만에 그 기반이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국회 제1회 국회 처음 열 때 그리고 또 정부의 국무회의가 있죠. 대통령과 장관들이 회의하는 그 장관들이 회의하는 그 회의에 기도로 시작했던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근데 오마이뉴스 요즘에 인터넷 그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데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고 다시는 이러한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이승만 대통령을 깔아뭉갭니다. 오마이뉴스 좌파 성향입니다. 한겨레 신문 다 그런 쪽입니다. 우리나라가 그토록 새벽을 열면서 새벽 기도죠. 십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나 무릎까지 빠지는 눈이 쌓여도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들이 향했던 그들의 결함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불어났던 그런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70년 전에는 완전히 우리는 아시아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언니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자는 이 시리즈의 탄생의 기원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한국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내용 안에서 인도의 사두 선다 스바라지 목사님의 예언 속에 바로 우리는 그 증언을 받았지 않느냐.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내가 그리고 내 미래가 그리고 내 가문이 축복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13절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결코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약속이 분명히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백 목사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다음 시간에 혹시 그 말이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 어젯밤에 답을 주셨어요. 기가 막히더라. 네. 이 안에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 3절로 12절까지 많은 구절들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너무도 간절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과 그들의 나라는 진실로 세계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고 나라가 되어 있음을 주위에서 관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오시기를 간절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어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와 비슷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생명으로서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더욱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속내, 그 정체를 밝혀보며 한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내는 귀한 한 아버지며 출처님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또 하나님의 귀한 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